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아프리카 상황을 극복하는 전략으로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얘기하라면 바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동해 혁신인데 결국은 지금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문화 혁신 쪽으로 못 가고 있다. 그리고 기존 산업의 관료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법치에 실패했다. 그래서 윤리 경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법치 경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뇌물 주고 법을 위반하면 일벌백계로 다스린다. 그 법치가 쓴 위에 윤리가 있는 건데 그 법치를 놓치고 윤리해야 되냐 이거지. 눈 가리고 아무리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혁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조직 합리화하는 건 어차피 지금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 구조 조정하고 잘리고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대우조선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연봉이 많을 때 평균 연봉이 한 8, 9천 되는데 지금 5천이더라고. 5천. 그게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신입사원 연봉도 한 3천, 2천 이렇게.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지금 중견기업의 임금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조직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갖고 원가 혁신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뭐냐? 자산을 재평가해서 운영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 거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빚 넣어서 은행 돈 빚 끌어다 쓰고 그 삼성도 비슷하고 현대도 비슷할 거다 이거지. 근데 이쪽은 이제 오나들이 그 다음에 금융권이 동의해줘야 되니까 이걸 못하고 있는 거죠. 경영자들이.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재고자산이 많아요. 재고를 15% 이상의 재고자산이 있어요. 재고자산이 15%까지 가면 안 돼. 한 3% 수준 밑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이게 재고자산이 유동성인데 이렇게 재고자산 많아가지고 되냐. 3% 밑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계를 강화하라고 그러고 리스크 강화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충당금만 쌓아. 충당금만 쌓고 그러니까 거꾸로 해가지고 전부 보수적이 돼가지고 예산을 강제로 깎고 그러니까 먹이사슬에서 제일 약한 부분만 주리를 틀어. 재하청, 하청 이쪽에 업체들만 도산하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충당금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분석을 똑바로 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도전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과감히 하든가 리스크를 풀든가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풀어야지 그 반대로 현재 경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경영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원가 시스템을 지금 아직도 지금 이제 전자라든지 4차 산업혁명으로 간 쪽은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도 지금 삼성전자가 240조 매출을 해요. 240조. 근데 모든 경영을 어떻게 하냐? 일일 데일리 내지는 위클리 베이스로 경영을 해요. 근데 이 중공업 조선해양은 아직도 대일정, 중일정, 적어도 중일정 개념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소일정 이렇게 단계를 놓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위클리 개념으로 적어도 그냥 동기화된 개념으로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다 맞춰야지. 그걸 못 맞추니까 그 시차에서 여러 가지 원가도 차이가 나고 유동성에서 데비에이션이 나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제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중후장대형 산업 이쪽 조선해양산업이나 이런 프로젝트 쪽도 원가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 솔루션에 맞는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그걸 바꾸면 반드시 일하는 방법이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장도 이제 북극 시장 쫓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LNG하고 가스 쪽이 이제 거기가 있으니까 쫓아가고, 그 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쫓아가고, 그 다음에 브라운필드를 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장이 크게 보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석유화학 시장이 있고, 오일앤가스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발전 플랜트 시장이 있는데, 석유화학 시장은 이제는 80%가 브라운필드예요. 수리 개조예요. 20%만 신조를 해요. 그리고 플랜트 시장, 발전 플랜트 시장은 70%가 신조고 30%가 수리 개조예요. 그러면 그 시장의 그 캡티브 마켓에서 나오는 예산이 결국은 오퍼레이션 캐피탈 익스펜디처냐
그 캐피탈 익스펜디처에 따라서 다르게 캐펙스냐 오펙스냐에 따라 신조 시장에 나오는 돈이 투자금이 따로 있고 오퍼레이트 시장에 나오는 시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보고 시장을 다시 찾아서 쫓아가야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업의 진화 쪽으로는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을 가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을 제가 작년에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한 10,000페이지를 읽었는데 책을. 심플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디지털화, 연결화, 스마트화죠.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여기에 맞는 쪽으로 이제 전략 과제를 도출해 이제 시행하는 일인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한국 빅3에 공통적으로 매스컴에 나오는 과제는 이거예요. LNG 추진 선형, LNG 기하율 이거 하는 거, 썩스 녹스 하는 거, LNG 화물차 독자 기술, GTT 끌어버리고 하는 거, 해빙선 기술 과제, 친환경선 이거예요. 이것만 갖고 되겠냐 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북극 시장하고 가스 시장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썩스 녹스 하는 친환경 시장에 그런 건 조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과연 지금 아프리카 상황이 극복이 되겠냐? 제가 보기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문화에 대한 거는 뭐 참고로 보시고요. 원가 혁신도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보십시오. 여기 이제 특히 PM 국면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워크 브렉다운 스트럭처 이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일 관리의 아주 핵심으로 도입된 철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조직의 오가니제이션 브렉다운 스트럭처 이것이 코스트 브렉다운 스트럭처하고 연동이 돼서 맞아 떨어질 때 사실 원가의 누수가 안 되고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건데 이거 부분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처럼 시차를 크게 벌려서 해결해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부분은 이제 위트리 정도로 연동해서 작동할 수 있을 정도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제 앞에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전에 이제 리더십이 중요한데 리더십은 이제는 젊은이들하고 여러 가지 공감하는 리더십이어야 되기 때문에 파토스 리더십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동행하는 리더십.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국조선해양 산업은 현재 뭐만 하고 있냐 그러면 요것만 하고 있어요. 일부만 신조어만 하고 있거든 요것만.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아까 시장의 이원 시장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전략 기획을 해서 이 새로운 시장의 제품 쪽으로 시장을 내다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북극 솔루션, 그 다음에 친환경 솔루션, 원자력 솔루션, 러시아에는 북방 시장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스마트 조선소에 해당되는 이제 스마트 선박,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그렇게 이제 궁극적으로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제가 이제 그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정근모 박사의 이제 그 대우 포럼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정근모 박사님한테 아주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쪽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 한전에서 오신 이제 경력을 가지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사실은 앞으로의 미래 시장은 원자력 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이.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의 그 원자력이 APR 1400이죠. 1400 가압 중수로. 그것이 성공한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프로메트 KPMA를 하면서 이종훈 회장님, 한전 사장하신 이종훈 회장님하고 이제 많이 배웠고 그분의 이제 사위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도 가서 제가 인터뷰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원자력 솔루션이 이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력 사업을 미국에서 독점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해서 나머지 이제 경쟁사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반대편에 서 있던 경쟁사가 컴부스찬 엔지니어링이었어요. 근데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콤부스찬 엔지니어링하고 손을 잡았죠. 그래서 한국의 원전이 기본 설계를 하게 되고 기술 자립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콤부스찬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했어요. 그게 90년대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독점을 하는데 실패했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은 TMI라고 79년도에 해리스버그의 그 3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가 처음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체르노빌에서 80년에 원전 사고 일어나고 최근에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고 이제 그 세 번의 큰 원전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 TMI 원전 사고를 일으키면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독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원전을 확대하는 거에 반대가 미국 안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현상유지만 좀 하다가 콤부스찬 엔지니어링이 살아나려고 손을 잡은 게 한국을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한국이 천운인데 그 콤부스찬 엔지니어링하고 한국이 손을 잡는 동안에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기본 설계하면서 기술 자립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도해 오신 분이 이종훈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종훈 회장님이 쓴 원자력 사업 책에서 상세히 공부를 했고, 근데 한국의 기술을 주도해 오신 분이 정근모 박사예요. 그래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장님을 하시고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쭉 끌고 온 그분이 정근모 박사, 정근모 장관인데 이제 이분이 거기에 주역이 된 거죠. 그런데 컴퓨터 엔지니어링이 미국에서 사업을 못하니까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UAE가 이제 그 오일 앤드 가스 이후에 원자력을 짓는다 그러면서 UAE의 원자력 코드를 한국하고 협력을 했던 콤부스찬 엔지니어들이 UAE에 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UAE 원전을 놓고 경쟁을 하는데 그 코드를 완벽하게 이해했던 사람들은 한국의 원전 기술자들이었다 이거예요. 프랑스나 일본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그래서 바라크 원전을 한국이 수주할 수 있었다. 그게 정근모 박사님이 요약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사우디가 바로 그 콤부스찬 엔지니어들이 주축이 돼 있는 그 UAE의 바라크 원전을 모델로 사우디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입찰 리ኳ이먼트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사우디는 원전이 그건 한국이 하게 돼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은 이 한국의 APR 1400 이 모델이 이제 전 세계의 모델로 자리 잡는 그 실적이 레퍼런스가 되고 지금 이제 신문지상에 영국이 신문에 났는데 영국의 거는 한국이 이제 우선 대상자로 선정은 돼 있지만 그거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오너십의 문제다. 그건 이제 파이낸싱 패키지를 들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CO 베이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한국의 금융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과연 한국이 리스크 테이킹을 할 거냐 말 거냐에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영국 원전은 퀘스천 마크다 이렇게 정 박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영국 장관님이.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이 레퍼런스로 실력을 쌓으면 지금 한국의 원전 기술 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미국의 코드 등록을 하고 있다. 미국의 그 원자력의 코드 등록을 쭉 그동안에 2010년서부터 해왔는데 내년 5월에 법제화돼서 미국 법에 이제 한국 코드가 완전히 승인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바라크 원전이나 APR 수출을 하는 이 원전이 한국 코드로 미국 시장에서 미국 사람들이 주도하는 원전 시장에서 이제 질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이 UAE, 사우디, 영국 이런 걸 통해서 원전이 세계화 되는데 바로 원자력이야말로 미국의 패권, 이 안보의 시큐리티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미국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은 지금 한미의 그 동맹이 군사 동맹 쪽으로만 돼 있는데 이걸 경제 동맹 쪽으로 이제 앞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원자력 쪽을 경제 동맹을 미국하고 한국이 맺으면 전 세계의 원전은 이제 APR 1400 기술로 미국하고 힘잡고 한국이 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한국 주도의 시장이 된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모델인데 그러면은 이 시장을 내다보고 한국의 조선 산업이 조선 해양 산업이 그리고
그 금융을 하는 이제 산업은행이 그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전략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동안에 대우조선 같은 경우 BNPP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옵쇼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기술 축적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미국에 등록된 이 코드를 가지고 앞으로의 APR 1400 이 모델을 모듈화하고 바지에다 짓는 바지 마운티드 플랜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대륙이 스마트 그리드로 묶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단위에서 대륙 단위로 발전 시장이 발전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가 발전하게 돼 있냐 그러면 FSPP가 뜨게 돼 있습니다. 플로팅 스토리지 파워 플랜트. 그러면 LNG를 바로 넣어서 기화해서 파워 플랜트를 하는 그 시장이 뜨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는 심해 시장 갖고 사실은 90년대하고 2000년대를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의 모델은 바로 원전 시장하고 FSPP 시장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한국 조선해양산업이 지금서부터 준비하고 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냐 이렇게 새로운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미래를 보고 전략 계획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는데 그런 금융도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데 그런 산업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없다. 그리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업의 하는 방식이. 그래서 업의 진화가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화 안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디지털 조선소를 외치고 와서 지금 배가 그 디지털화에서 많이 제품 쪽으로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전자라든지 자동차는 이 부분이 100%가 완성이 돼서 뭐냐 그러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쪽이 가능해요. 근데 조선은 아직도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안 돼요. 이 스마트화가, 이 디지털화가. 그리고 해양 플랜트는 더군다나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양의 역사에서 이거를 시도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냐 그러면 아그바미 FPSO가 그런 거를 시도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디지털화 하면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이 한 번 줘놓으면 25년, 30년 혹은 50년 쓰는 이 기간 중에 라이프 사이클까지를 내다보고 이 디지털화를 구성하는 게 앞으로 가야 될 게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수평적인 통합이 일어나야 된다. 수평적인 통합. 그리고 제품 쪽으로 가고 고객을 향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퍼포먼스라는 장비vendor들하고의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배를 만든다든지 해양 플랜트를 하는 거에 조립 산업은 제조업 산업은 수직 계열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프로덕션 시스템은 수직적인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수직적인 통합을 하는 도구가 바로 PDCA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수평적인 통합을 하는 이거의 디지털의 사이클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툴로 디지털과 스마트화를 구성해 가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되냐 그러면 이것이 다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클라우드의 시스템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연결화가 돼야 돼요. IoT가 여기서 연결이 일어나서 하나 이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냐? 이게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그러면 철학이 다양성, 민첩성, 공감을 가지고 가면서 뭘 구축해야 되냐? 이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한 PLC 매니지먼트를 구축해야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쪽으로 구축이 돼야 업의 진화가, 조선소의 진화가 일어난다 하는 거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터득한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읽게 되면 이제 아까 농업기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조선 쪽에 적용을 시키면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시장하고 연결이 돼서 시장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의 정보화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일어나서 2020년대에 새로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선해양 산업으로 업의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뭐 많은 얘기를 짧은 시간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말 관상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상 준비해온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맨 앞으로 돌려와. 지났는데 질문 있으면은 Q&A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설명 잘하셨습니다. 예. 아까 말씀 도중에 네. 무리하게 좀 무리한 수주, 무리한 수주. 예, 너무 이렇게 수주를 한쪽으로 한다든지, 네. 원가의 타당성, 네. 예, 수주 타당성, 원가 타당성, 네. 이런 부분들 뭐가 좀 회사 내부에서 네. 그 좀 거버넌스 체계랄까요? 네. 뭔가 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그 지금은 이제 돼 그런 있죠. 것들이 예. 지금은 2013년에 최경환 장관 시절에 그거를 정부 주도적으로 지시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부 회계 시스템에서 그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됐고, 수주 단계에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의 원가 한계가 넘으면 아예 수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선소의 원가 구성을 보면 첫 번째 변동비가 있고, 변동비는 직접비하고 이제 원자재비를 변동비라고 하거든요. 변동비를 무조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간접비가 있거든요. 그 간접비는 이제 오버헤드라고 그러는데, 오버헤드 중에서 감가상각비라든지 시설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고정비 인력에 대한 게 있어요. 그거까지 무조건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중에서 이제 좀 그 이익은 다 까먹고, 그래서 이제 이익 까먹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간접비 부분 중에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를 이제 허락해 줄 거냐, 그 다음에 간접비도 지금 다 까먹어도 이제 적어도 그 영업 판관비까지만 나오면은 하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그 룰이 만들어져 있고, 그게 정부 정책으로도 돼 있고, 산업은행이나 수은이 거기에 이제 평가위원들을 위촉해가지고 또 심사해서 감독하는 기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산업은행의 그 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뭐 행동은 안 했는데 일단 평가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에다가 지금 내부 이제 회계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부 회계 시스템이 문제가 자꾸 그 보수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충당금을 쌓는 쪽으로 가니까, 그거가 이제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데, 언어도 분식 회계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효과가 나도록 충당금 쌓는 쪽으로 가는 거가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조선업은 그 모듈화 공법을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네. 그 제조업자는 엄청 건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자할 때 그걸 도입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만 안 됐는데, 네. 조선업은 무조건 많이 적용되는데 해양 플랜트 쪽은 어떻습니까? 해양 플랜트가 원래 옵쇼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모듈화 개념은 해양 플랜트에서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조선은 모듈화라고 안 그러고 블록이라고 합니다. 블록. 그 생산 단위가. 네. 그러니까 배를 토막 내서 만드는 채소 단위를 이제 블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선은 이제 블록 공법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합쳐지면서 배블록화되고 이제 더 크게 되면 배의 토막으로 내서 이제 링타입 공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탑재를 어떻게 가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블록 공법. 그래서 탑재의 링타입 공법,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에서 쓰는 용어고요. 모듈화는 원래 해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육상 플랜트 쪽으로 확대해 가는 거고, 제가 이제 대우조선에 있을 때 그 이제 원자력 이쪽 그 한수원 쪽하고 해서 모듈화 하는 거에 기술 용역을 받아서 그걸 이제 용역으로 스타디에서 좀 하다가 한 적이 좀 있습니다. 한전 쪽하고 해가지고. 근데 아까 좀 여담식으로 말씀하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스테이크홀더에 말씀하실 때에 예. 지금 저희 일반적으로 스테이크홀더하게 되면 발주사라든지 예. 그다음에 협력업체, 그다음에 규제기관, N지역 중요한데 상사를 스테이크홀더로 말씀하셨길래 어떤 거를요? 상사 회사의 조직 내 상사를 스테이크홀더로 상사. 예. 그거는 프로젝트의 스테이크홀더가 아니고 아니죠. 전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습니다. 그런 철학으로 이제 하면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실수하지 않는다 이거죠. 보고를 할 때도 반드시 목적을 보고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상사의 마음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